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아쌤이에요. 오늘은 상춘곡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 조선시대 가사가 어떤 거고 우리 자연친화 작품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가사문학의 효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상춘곡이라는 작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사라고 하면요. 조선시대 시조와 함께 거의 그 대부흥기를 거쳐왔던 거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시가 갈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사부터는 정말로 해석도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또 고전 시가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이나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정리를 잘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다 전반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머릿속으로 정리하시고 또 테스트 한다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좋아요, 구독 신청하시고요. 댓글로 문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저희가 문제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작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작품 제목이 여러분 상춘곡이에요. 상춘곡. 여러분 봄춤자. 상 감상하다 라는 뜻이죠. 곡은 노래라는 뜻이고요. 합치니까 무슨 뜻? 봄을 감상하는 노래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춘곡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을 굉장히 감상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노래구나. 계절이 특정되어 있구나. 봄이라는 계절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목을 통해서 좀 알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지었냐면요. 정극인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정극인은요. 조선 전기 인물이에요. 뭐 좀 벼슬을 하다가 뭐 약간 불교를 뭐 이렇게 왕들이 사실은 이제 조선은 유교의 시대였잖아요. 유학의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종 이런 사람들이 절을 중건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막 들고 일어나서 불교를 그렇게 숭상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다가 파직당하기도 하고 막 유배가기도 하고 막 이런 자기 소신을 유학에 대한 자기 소신 굉장히 굳건하게 지켜갔던 그래서 그 관직 생활 자체는 좀 불우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던 인물이 자연으로 돌아와서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여러분들이 상춘곡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상춘곡은 문학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문학사적인 의의 여러분 필기하고 계신가요? 가사문학의 효시예요. 가사문학의 효시. 효시는 무슨 뜻? 처음이란 뜻이죠. 처음, 가사문학의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조선시대 조선 전기 인물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사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문헌상으로 고려 말 시작이 됐다. 경기체가가 붕괴되면서 경기체가를 이어받으면서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들에 의해서 또는 뭐 스님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가사가 창작되었다. 그래서 고려 말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공식적인 기록물로 남아있는 거는 전국인의 상춘곡이 최초인 거죠. 처음 작품이다. 이렇게 문학사적인 의의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네. 제가 좀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해보죠. 네. 자, 가사라는 갈래라고 얘기했고 조선시대를 유행했던 갈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가사가 갖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 먼저 점검하고 가실게요. 여러분 가사는요. 시조와 마찬가지로 사음보율이에요. 음보율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음보율이라는 거는요. 한 줄을 이렇게 끊어 읽는 것들이 마디가 반복이 된다. 한 줄에 끊어 읽은 마디들이 반복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조와 가사는 대표적으로 사음보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어떻게 끊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선생님 지금 한번 끊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선생님 먼저 이렇게 선생님보다 먼저 한번 끊어 읽는 연습 좀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그래서 음보율이 뭔지 또 우리나라 정형시가의 대표적인 음보율에 따라붙는 음수율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아주 정확하게 좀 잡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 끊어볼게요.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홍진의, 무친분내, 인해생의 어떠한 고. 자, 줄이 이렇게 끝났어요. 행이. 몇 마디가 나왔어요? 4개의 마디가 나온 거죠. 뒤에도 해볼까요? 옛사람, 풍류를, 미찰까? 못 미찰까? 이렇게 해서 또 끝난 거죠. 몇 개의 마디? 4개의 마디가 나왔다. 우리는 그런 거를 뭐라 그런다? 사음보율이라고 그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음보율에 따라붙는 짝꿍이 있어요. 그 짝꿍이 뭐냐? 음수율이에요. 음수. 글자의 개수인 거죠. 글자의 개수. 글자의 개수를 세봤더니, 그러니까 음보율은 작품에 이제 전반적으로 좀 잘 지켜졌다면은 얘가 대장인 거죠. 그런데 음수율은 이렇게 좀 깨질 때도 있고 왔다 갔다 좀 하긴 해요. 그래도 짝꿍으로 이제 잘 따라 붙어서 글자 개수가 좀 반복되는 경향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글자 개수가 반복되는지 볼까요, 여러분? 홍진의 글자 개수 몇 개? 3개, 무침분내 4개, 인해생의 4개, 어떠한 고 4개. 자, 글자 개수가 3개, 4개이거나 4개, 4개이거나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옛사람 3개, 풍류를 3개, 미칠까 3개, 못 미칠까 4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사음보율의 짝꿍이 되는 음수율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3, 4 혹은 4, 4조예요. 글자 개수가 3개, 4개이거나 4개, 4개짜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음보율의 3, 4 혹은 4, 4조. 시조와 가사가 동일하게 요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조나 가사는 노래예요.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노래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로 불렀으니까 당연히 리듬이 있는 거고 그 정형적인 리듬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조랑 그럼 뭐가 다른가요? 시조와 가사가 어떻게 다르죠? 율격은 같아요. 근데 어떻게 다르죠? 시조는 딸랑 몇 줄? 3줄. 시조는 3줄인데 가사는 몇 줄이다, 여러분? 저 선생님이 본문을 보여드릴까요? 이거 다 사실은 달라 끊어놓은 것도 그냥 선생님께 끊어놓은 거예요. 끊어놓은 거고, 와우.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한 8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줄글로 이렇게 그냥 늘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길이가 긴 게 가사예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음보율의 3, 4 혹은 4, 4조에 연속되어 있는 시가다. 연속체 시가. 이렇게 계속 줄이, 이거는 상춘곡은 8페이지가 나왔지만, 이게 20페이지가 나와도 되고 30페이지가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길이를 늘려서 쓸 수 있는 것이 가사였다. 시조는 딸랑 몇 줄? 3줄짜리였던데 반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이제 본문 내용 들어갑니다. 홍진에 묻힌 사람들이여 이내 생활이 어떠한가? 자, 홍진이란 단어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하십니다. 옆에다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홍진은요, 붉은 홍자에 진, 먼지 진자야. 붉은 먼지 이런 뜻이에요. 붉은 먼지. 붉은 먼지가 뭘까? 여러분, 옛날 우리 선인들이 속세를,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을 붉은 먼지라고 불렀어요. 붉은 먼지, 먼지가 이렇게 자욱하게 일어나는 모습이 좀 연상이 되시나요? 사람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유배 당하고 상소 올리고 이런 다툼이 너무너무 많았던 이런 인간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그랬고, 그런 인간 세상을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불렀다? 붉은 먼지다, 홍진이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얘기죠. 자, 요이어들 선생님 적어놨습니다. 속세, 세속, 속계, 3개 개자죠. 속계도 있고요. 인간은 옛날에 여러분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인간 세상, 홍진이란 뜻이었어요. 알고 가시고요. 이렇게 다투는 인간 세상을 불교 용어로는 또 뭐라고 불렀다? 사바세계라고도 불렀습니다. 사바라는 단어도 보고 가시고요. 진세, 진는 무슨 진자, 여러분? 홍진의 진자예요. 먼지 진자인 거죠. 그래서 진세라는 단어도 있었고요. 자, 인간은 겹쳤네요. 댓글 세상 해도 한글로 댓글 세상 해도 홍진이랑 유의어가 되겠죠. 속세의 유의어들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좀 기억해두고 가십니다. 속세에 묻혀 사는 분들이여 여러분 이렇게 불렀어요. 사람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네요.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어조가 뭐다? 말 건네는 어조다라는 거. 여러분 그럼 홍진에 묻힌 분내, 우리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 홍진에 묻힌 분내 이렇게. 홍진에 묻힌 분내 요거 여기까지만 끊어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품의 구체적 청자가 되는 거죠. 불렀으니까. 네, 화자가 불렀잖아.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시적 청자가 되고 구체적인 청자가 되고 시적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누구누구야 이름 불렀어.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말을 건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청자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떤 어조가 쓰였냐 물어보면 말 건네는 어조가 쓰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는 생애가 어떠한 곳, 생애는요 고전 시가에서는 생활이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내 생활이 어떠한가? 얘들아 첫 문장이 이건 거야.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아 내 생활을 좀 봐라. 내가 사는 생활이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사는 생활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비루하고 그러면 이거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죠. 이미 이 질문에는 내가 사는 생활 너네 어때? 나 되게 부럽지? 뭐 이런 느낌이 이런 그 뉘앙스가 조금 들어가 있다라는 게 느낌이 오시죠? 같이 보세요. 옛사람의 풍류에 미치겠는가? 뭐 미치겠는가? 옛사람, 옛선인 이면요, 이 옛날 사람들, 주로 중국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옛사람의 풍류라고 얘기하면 이거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예요. 풍류라는 건 놀고 즐기는 거죠. 즐기는 거. 즐기는 삶. 옛사람들이 정말 옛 선인들이 정말 막 풍류를 놀고 즐기고 이러는 거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 사람들의 그 풍류에 내가 미칠까 못 미칠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기도 뭐야? 좀 얄밉긴 하지만 야, 너 내 삶을 한번 봐봐. 너 이거 그 옛날 그 우리가 우러러보는 선인들의 막 즐기고 이랬던 삶이 있잖아. 그거 내가 미치겠니? 못 미치겠니? 내 생활 정도면 그러면 어떤 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미 자기가 그 옛사람들의 풍류에 충분히 미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대단한 자부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되시죠? 야, 나 정말 내 생활이 정말 멋지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가 하건만은 하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죠. 많다, 크다라는 뜻인데 자, 여기서는 세상에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많지만 나 어떤 사람이냐면 나 되게 막 뛰어나고 막 이런 사람 아니야. 나 되게 평범해. 그러는 거지. 살림에 묻혀있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 누가? 지극한 즐거움을 누가 몰라? 누가? 천지간 남자. 나 정도 되는 이 천지간 남자의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살림에 묻혀 사는 지극한 즐거움을 왜 이렇게 모를까? 나 정도면 분명히 알 수도 있는데 왜 나는 그렇게 대단한 뛰어난 뭐 이런 사람도 아닌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지? 아우 좀 애들이 왜 이렇게 몰라 답답해 이러고 있는 중인 거죠. 자, 살림은 여러분 이거 외산자고 숲을 님자잖아요. 이렇게 자연의 일부분이 나와. 자연의 일부분이 묶여가지고 두음절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대유가 쓰인 거야. 대유법이 뭐죠?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일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거. 나에게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빵순이야 빵순이? 빵만 달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빵은 먹을 거라는 전체를 대표하는 일부분. 그래서 빵을 달라 이때 뭐가 쓰인 거예요? 대유법이 쓰인 거란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자연의 일부분을 가지고 대표하는 비유, 자연을 대표하는 비유를 만들어내요. 고전 시가에서는 그래서 뭐 강호다, 강과 호수라는 뜻 아니고요. 그냥 자연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천석이다. 그러면 돌과 뭐 샘이다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자연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그래서 살림에 자연에 묻혀 사는 지극한 즐거움은 왜 이 사람들은 모를까? 자, 무슨 표현법? 서리법 쓰이고 있죠. 서리법. 여러분, 서리법, 지금 정리 안 해낸다. 서리법이 사용이 되면요. 이거 무슨 어조 만들어내나요? 영탄적 어조 만들어내는 거 아시죠? 서리법은 여기 니은가 여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의문형인데 의문형 종결어민데 질문하는 건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닌 거 아시죠? 이미 자기는 이미 대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답이 정해져 있는 걸 질문 형태로 한단 말이에요. 왜? 네. 자기 정서를, 자기 감정의 상태를, 자기 태도를 부각하고 싶을 때 이런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리적 표현이 뭐에 속한다? 영탄적 어조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내는 거, 이 밖에도 여러분 뭐뭐 있는지 아시죠? 서리법을 먼저 해놓고 여러분 이 외에도 자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필기하고 갑니다. 영탄적 어조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 감정을 노출하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단어의 종류 중에 뭐가 있겠어요? 아, 오 이런 감탄사, 감정을 노출하는 거죠. 있을 거고요. 특수기호로는 이런 감정을 노출할 때 어떤 특수기호 사용하나요? 느낌표 사용하죠. 느낌표도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또 여러분 종결어미 중에는요. 감탄형 종결어미라는 것도 있죠. 감탄형 종결어미 뭐 가장 대표적으로 구나, 뭐뭐 도다, 뭐뭐 로다 뭐 이런 것들 구나, 도다, 뭐로다 뭐 이런 것들은 뭐뭐 했구나 뭐 이런 거. 뭐뭐 했도다 이런 말들 이런 건 감탄형 종결어미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요. 혹격조사 중에 일부분도 그래요. 혹격조사 중에서 혹격은 이제 조사라는 거는 부르는 말 뒤에 붙는 조사잖아요. 혹격조사 중에 뭐가 있냐면 뭐뭐 이여 뭐뭐 이시여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뭐뭐여 오 님이여 오 신이시여 뭐야 감정이 막 농축돼서 팍 터뜨려지는 느낌이 나죠. 이런 혹격조사 중에 일부분도 역시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너무 지저분해졌어. 선생님 좀 지우고 갈게요. 영탄적 어조 필기하셔야 됩니다. 총 선생님 몇 개 가르쳐 줬어요? 5개 가르쳐 준 거예요. 서리법 때문에 얘기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서리법, 감탄사, 느낌표, 감탄형, 종결어미, 구나, 도다, 노라, 로다 뭐 이런 말들 그리고 혹격 조사 중에 일부분 뭐뭐 이야, 이시야 뭐 이런 것들이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낸다라는 것들 쌤이 거기까지 설명했고요. 다시 펜으로 돌아갑시다. 네, 자 계속 볼까요? 서리법 쓰였던 거 우리 확인하고 영탄적 어조 얘기도 했습니다. 수감 모옥을 여러분 요거 무슨 모자였죠? 이거 띠모자야. 그래서 모옥하면은 띠집이라는 뜻. 우리 선생님이 전에 월서나 16경가 우리 이번 수능 지문이었었죠? 그거 설명하면서 띠집에 대한 설명을 유의어들 다 말해줬었어요. 거기에 모옥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모옥, 모제, 모당, 초당, 초가집, 띠집 이거 다 똑같은 말이다 했었잖아요. 여기 초가집 나왔어요. 수감모옥을 벽계수 푸른 시냇물 앞에 두고 소나무 대나무 울울 자 울울 울창하다라는 뜻이야. 울창하다. 리는요 속 리자야. 그래서 해석을 하니까 울창한 속에 이렇게 해석이 된 거야. 소나무 대나무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속에 풍월의 주인이 되어 있구나. 풍월 자 자연의 일부분 나왔으니까 해석해라. 어떻게 해석? 자연이라고 해석해라. 자연의 주인이 되어 있구나. 내가 왜 옛사람의 풍류에 뭐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자연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안분지족이라는 삶의 태도와 관련된 공간은 어디다? 네, 초가집이다라는 단어다. 월서나 16경가에서 이미 설명드렸고요. 화자 자신을 객관화, 마치 제3자인 것처럼 표현한 게 나왔죠. 그게 뭐다? 풍월의 주인이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상황을 보면 자연 속에서 우리 응거하면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보실까요? 엊그제 겨울이 지나갔어요. 새봄이 돌아왔죠. 자, 계절적 배경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가시고요. 도와 행화는 석양리에. 여러분, 이 리 무슨 리자였더라? 앞에 있었죠? 속리자였죠? 도화꽃, 행화꽃. 자,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 속에 피어있고. 와, 풍경 너무 아름답다. 그죠? 복숭아꽃, 붉은 꽃, 행화도 좀 붉은 꽃, 거기에 뭐 해가 빨갛게 지고 있는 중인 거지. 아, 색채 이미지 보이고 있습니다. 색채 이미지 보이고 있고. 자,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이 나타났어요. 녹양 방초는 푸른 버드나무 양자야. 향기로운 푸른 새우 중에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자, 푸르도다. 색채요. 또 나왔죠. 그래서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봄에 너무너무 따스하고 정말 풍성한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그런 풍경을 묘사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계절적 배경과 관련된 소재가 나와 있습니다. 별표하시고요. 자, 뭐다? 도화, 행화, 뭐다?
봄은 무엇의 계절이다? 꽃의 계절이다. 그래서 꽃이 나오면 여러분, 아, 계절이 봄이구나 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새우는 가랑비. 막 장대비 내리는 거 아니고 봄에는 이렇게 보슬보슬 가랑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새우도 또한 봄이라는 계절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요. 여기다 선생님이 하나만 더 추가했다면 만화방창이라는 관용적 표현이 있어요. 온갖 생물들이, 온갖 생명이 바야흐로 흐드러지다 이런 뜻이야. 생명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만화방창이라 그러는데 이런 단어들이 나왔다 그러면 아, 봄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부각되는 감각적 이미지의 종류, 색채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각 이미지가 강조가 되고 있는 중이죠. 칼로 마름질해 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자, 마르다. 마르다는 마름질하다, 재단하다 라는 뜻이에요. 재단하다. 재단하는 건 뭐야? 이렇게 천을 갖다 놓고 옷번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옷번을 떠서 이렇게 가위로 잘라내는 게 재단하는 거죠. 칼로 재단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조물주의 신공, 신비로운 능력이 자연마다 헌사롭구나, 야단스럽구나.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하시고요. 칼로 재단하고 붓으로 그려낸 건 주체가 누구다? 조원신공이다. 조물주의 신비로운 능력이 칼로 재단을 해놓은 것 같고 붓으로 막 그려낸 것 같아. 그러니까 자연이 그냥 뭐 아무 의도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됐으면 이렇게 아름다울 리가 없는 거지. 보기에 너무너무 이 색깔이며 막 이 모양이며 이런 게 이게 뭔가 창조주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막 의도를 가지고 막 잘라내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헌사롭다라는 단어 여러분 별표 체크하시고 알고 가십니다. 우리 헌사롭다라는 단어 고전시가에 많이 쓰이는데 주로 어떨 때 쓰이냐 하면요. 자연의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을 때 야, 야단스럽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해요. 고전 시가에서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하늘 색깔만 생각해봐도 되죠. 하늘 색깔이 우리가 하늘이 무슨 색이야? 그러면 뭐 하늘색이요, 푸른색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색깔이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새벽부터 시작해서 뭐 붉은빛이다가 점점 하늘색이 짙어지다가 가을 같은 때는 정말 막 파란빛이 띄기도 하죠. 그러다가 저녁 무렵이 되면 파란빛이 점점 옅어지면서 붉은기가 싹 퍼져나가고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하늘 색깔은 그 저녁 무렵 있죠. 그 가로등이 막 켜지기 시작될 때 약간 청색과 검은색이 막 이렇게 섞여져 있는 막 그런 색깔 그리고 까만색으로 막 변해가잖아요. 하늘 색깔만 해도 사실은 이거를 막 세분화한다. 색깔에 대한 어떤 굉장히 이런 게 섬세한 사람들이 하늘 색깔을 한번 표현해봐 몇 가지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뭐 100가지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변화무쌍한 것이 자연의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그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야단스럽구나 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사롭다는 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의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 갑시다. 수풀에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못내 이겨 소리마다 교태를 떤다. 수풀에서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못내 이겨 소리마다 교태를 떤다. 자, 우는과 아니고 새와 교태로다를 이렇게 묶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묶었을 때 사용된 표현법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봄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좋아. 막 이러고 있는 게 누군 거야. 누구? 나야, 나. 내가 너무 좋은데 인간들이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에요. 새가 막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아우 너도 나처럼 좋구나. 나만 좋은 게 아니지. 뭐 이러고 있는 중인 거지. 우리는 이런 표현법을 뭐라 그런다? 감정이입이라고 그런다. 감정이입은 여러분 뭐 의인법에 속하는데 마치 새를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시적화자의 감정이랑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런다? 감정이입이라고 이야기한다. 감정이입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처럼 공식이 보이는 거죠. 어떤 공식이 보인다? 자연물 자체는 그냥 객관적이에요.
새, 그냥 객관적인 자연이지. 그게 무슨 인간이랑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인간 중심적인 생각인 거죠.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자연물에 뭘 하냐? 화자의 정서를, 시적 화자의 정서를 결합시키더라. 우리 이렇게 결합시킬 때 뭐 투영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선택지죠. 고등 국어의 선택지. 의탁한다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결합시켜버리는 거예요. 요 공식을 여러분 별표 5개 하고 기억을 하고 가십니다. 요 공식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표현법이 쓰였다? 감정이입이라는 표현법이 쓰였다라고 얘기하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함정 문제 주의하고 가셔야 되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오늘 별표 3개 하고 가십시다. 분명히 지금 전체 분위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체 분위기 너무 좋죠. 너무너무 봄이 와가지고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굉장히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울다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고 새 이렇게 결합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맥락 전혀 모르고 그냥 봤을 때는 우는 새? 새는 객관적인 자연물인데 울고 있네? 이거 감정이입이네? 화자가 슬프구나. 이렇게 가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뭐냐? 새나 곤충이 울다란 결합이 됐을 때는요. 전체 분위기를 보셔야 돼요. 전체 분위기가 마이너스이면 그러면 감정이입이 맞죠. 전체 분위기가 슬프고 막 우울하고 막 외롭고 그래. 그러면 이때 울다는 화자의 정서인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입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전체 분위기가 플러스일 때도 쓰이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냥 이런 거지. 선생님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뭐 창문을 딱 열었는데 새가 막 소리를 내고 있어. 오늘따라 새가 많이 울고 있네? 많이 우네?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새나 곤충이 소리를 낼 때 귀뚜라미가 우는구나, 가을이 됐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이렇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을 뭐라 그런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을 우리 뭐라 그런다? 관용적 표현이라고 그런다. 새나 곤충이 소리를 낼 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울다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그래서 얘는 관용적 표현이지 감정이입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모의고사에 꽤 많이 출제가 됐고요. 내신에서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으니까 울다는 관용적 표현이지 감정이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놓고 가십니다. 네. 한 달락만 더 보고 선생님 다음 영상으로 좀 연결할게요. 자, 보십시다. 물화일체어니 물화일체, 자연과 내가 일체, 하나야. 구별되지 않고 섞여. 그러니 흥이 다랄 소냐, 흥겨움이 다르겠는가 그랬어요. 그럼 이때의 물은 앞이랑 연결합시다. 구체적으로 뭐예요? 새죠. 새와 내가 구별되지 않고 섞여 있어 하나가 되어 있으니 그 흥겨움이 다르겠는가. 흥겨움, 여러분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내포된 태도 뭐다? 풍류적 태도다. 이것도 여러분 월선원 16경과 영상 보시면 선생님 다 정리했어요. 흥 말고 모두 있었어요. 술, 대표적인 거, 노래, 춤, 뭐 놀다, 즐기다, 기억나시나요? 어부, 고깃배 뭐 이런 단어들이 있었죠.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놀고 즐긴 태도를 드러내는 단어, 풍류적인 태도로 연결하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흥겨움이 다르겠는가? 설이 영탄적 어조도 나와 있고요. 12에 살인문, 12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좀 보고 가세요. 이렇게 나뭇가지들을 엮어서 초가집 앞에 세워둔 문인 거죠. 살인문 주변을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여러분 이런 거는 문장이 뭐지? 대구 문장이다. 그죠? 유사한 문장 구조가 12에 정자에 걸어 앉아 보고 보니 이렇게 구가 정확하게 매칭이 되고 있죠. 그래서 문장 구조도 같고요.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유사 문장 구조 반복이 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대구법이 쓰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한가롭게 이제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요 음영하야, 자 한자가 나왔어. 소요는요 천천히 걷는 거야. 천천히. 음영은요 작은 소리로
시를 읊조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막 굉장히 한가롭고 막 산책 나왔는데 막 자연 속을 걸어가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해?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걸어 다니면서 나지막히 시를 읊조리고 흥얼흥얼 이러고 있는 중이죠. 그걸 소요음영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산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여러분이 적적하다라는 것도 외롭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굉장히 한가롭고 할 일이 없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한중 진미를 한가로울 한자예요. 한가로움 중에 진미 참맛을 알 사람이 없이 나 혼자로구나. 이 세상에 나 정도 되는 평범한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이런 즐거움을 모르고 이렇게 이 자연의 즐거움을 나 혼자 즐기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 거죠. 한가롭게 시를 읊조리며 자연 속에서 즐기고 있는 화자의 모습 한자성어로 말해봐라. 그러면 유유자적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영상이 상중 가사부터는 좀 길어져요. 그래서 선생님 영상을 좀 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선생님 연결해가지고 다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요.